안녕하십니까. 2021년 하반기 공영장 시장 이슈와 전망 발표를 맡게 된 스틸데일리 김영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목차를 살펴보면 상반기 공영장 시장을 리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공영장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이거 살펴보고, 그 이후에 향후 철근이나 H형광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시장 리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상반기 공영장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영업 실적을 살펴봐도요. 이거는 지금 철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상장 3사의 영업 실적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영업 이익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대한제강은 48.4%, 그리고 한국철강은 79.8%, 그리고 한영철강은 54.2%씩 각각 이렇게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비교해서 상승을 했고요, 증가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그 영업이익률만 살펴봐도 대한제강이 9%, 그리고 한국철강이 11.2%, 한영철강 13.9%씩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공영강을 총 합쳐가지고 매출액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25.5% 이상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 대비 40.1%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특히 2분기가 호실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4월부터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철근의 경우 올 초만 하더라도 철근 가격 정책이 제강사가 발표하는 가격이 일원화돼 있었습니다. 일원화돼 있었었고, 그 전 분기 철 스크랩 가격을 연동하는 100% 연동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지난해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을 다 반영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이제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제품에 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막바지인 6월에 가서는 가격 책정 방식을 분기 단위로 하는 게 아닌 월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월마다 원재료 철 스크랩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좀 변화하는 게 중요했고요. 또 나아가서 6월달부터는 기준 가격뿐만이 아닌 일반 판매 가격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함께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격 정책을 바꿔서 수익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H형광 같은 경우는 생산업체들이 1분기까지는 가격 인상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스프레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요. 근데 2분기가 시작되던 4월 중순부터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최근 9월까지 계속 매달 가격 인상을 거의 매달 하고 있는 수준이라 상황이라서 여타 철강세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인상에 성공한 분위기로 2분기부터 수익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생산 실적인데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한영철강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산 실적이 다 증가했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공장 가동률도 함께 증가를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판매 실적인데요. 최근의 경우는 상반기 작년에 비해서 한 8% 정도 증가를 해서 2019년도와 비교되는 수준이고요. 1분기와 2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2분기의 판매량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형광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매년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도 거의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특별한 점이 있다면 내수는 증가돼 수출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이 내수에 집중한 모습의 반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인천 대형 공장이 신예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겨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내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덧붙이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H형광 같은 경우는 4월부터 가격 인상, 국내 H형광 가격 인상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격 인상이 성공을 거두면서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집중하는 편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통 가격인데요. 철근부터 설명을 드리면 철근은 3월부터 급격하게 유통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5월 말에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랑 겹쳐서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안 그래도 상승하던 가격이 더 크게 뛰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철근 가격이 130만 원, 140만 원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당진 공장 가동 중단 이슈나 뭐 중국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에 대비해서 뭐 다른 뭐 수입처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서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정리가 되고 120만 원대로 회복을 하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다시 110만 원대로 지금 가격이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H형광은 철근과 달리 정해진 인상 시점이나 툴이 없이 제강사가 시황을 고려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시장인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가지고 유통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제강사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유통가격도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수요가 좀 꺾이고 그리고 매달 있던 가격 인상에 유통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좀 주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프레드를 확인하기 위한 제강사 보식 가격인데요. 철근이나 H형광 모두 그 4월 이후부터 고식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두 제품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철 스크랩 가격과 연동하는 그 철근 가격의 경우는 과거보다는 좀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점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근데 일반 판매 가격은 최고점 수준이기는 한데 그 외에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 수준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H형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스프레드가 확대돼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하반기 전망입니다. 철근부터 살펴보면은 그 하반기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 건조 수요를 좀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허가 면적이 지난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주거용 건설 수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보다는 소폭 1.3% 정도 소폭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또 이외에 철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분양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제공을 하는데요. 올해 분양 실적의 연초까지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가 4월부터 조금씩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분양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한 4,000호 정도 소폭 줄어든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저 국토부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올해 44만 호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 전체가 34만 호였으니까 올해
분양 실적을 10만 원 정도 더 추가하고 보는 겁니다. 증가할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그도 그렇게 이제 미미한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은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그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의 44만 호 분양 실적 44만 호 예상이 그렇게 또 허황된 수치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그 선행지표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봤더니 올해 철근 국내 명목 수요는 내수와 수입을 등한 명목 수요는 한 1,127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상반기 수요가 545만 톤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582만 톤 정도 수요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형광인데요. H형광은 철골 구조물 인허가 면적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비주거용 건설수주 추이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철골 구조물 인허가 면적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지난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철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비주거 건설 수주 추이가 전년보다 36.5% 이상 증가를 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표들을 고려해서 확인을 해보면 H형광 수요는 올해 총 263만 톤 정도 명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반기에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가수요가 많이 발생하면서 상반기에 146만 톤이라는 기록적인 수요가 발생을 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수요가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반기 H형광 수요는 한 11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향후에 보형광 시장에 나타날 이슈가 무엇인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살펴보면 한국 특강의 철민시장 진출, 그리고 YK 스틸 당직 이전, 그리고 KG 동부제철의 철근 생산 검토, 그리고 동부제강의 대형 H형광 생산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은 생산업체들의 행보와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나 철근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국 특강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70만 톤에서 80만 톤의 철근 공급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KG 동부제철은 검토 중이지만 검토가 완료되고 만약에 철근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연간 생산량은 1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철근 시장은 과잉 공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이야 최근 철근 시장이 좋기 때문에 1,100만 톤 이상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작년만 하더라도 수요가 980만 톤을 같이 넘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잉 공급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것은 당연하게 펼쳐질 구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 간 제품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철근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질적인 부분에서 등장하는 경쟁보다는 원가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간 설비 투자를 조금 고려만 하고 있고 좀 결정을 미뤘던 경쟁 제강사들의 의사결정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원가 경쟁이 정말로 심해진다고 치면은 옛날 일본처럼 야간 조업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향후 시장에서는 꼭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YK 스틸 당진 이전과 관련해서는 설비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YK 스틸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경쟁이 과열된다고 치면 당연히 YK 스틸 입장에서도 새로운 설비 증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그 동국제강의 H형광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대형 H형광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라인 증설이 아니라 신예화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대형 H형광 시장이 경쟁 구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H형광 가격이나 수급 측면에서 향후 시장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H코어는 일반 감정와는 다르게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강도 관리를 통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는 내진용 형강, 내진용 철근, 내진용 후판, 내진용 강관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 흡수 능력과 남극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충격 인성을 비롯해 건축물 구조 안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용접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H코어. 지진에 견디는 최고의 기술 H코어는 안전한 건물의 중심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 안녕하십니까. 서주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최현석입니다. 저는 금년 하반기 수입철근 시장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크게 목차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년 상반기 수입철근 시장 동향 분석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 수입철근 시장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입철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년 상반기 수입철근 시장 동향 분석입니다. 첫 번째, 금년 상반기 수입 통관량을 보면은요, 1월부터 6월까지 43만 2천 톤 정도가 통관되었는데요. 월 평균으로 보면 7만 2,500톤 정도가 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배 정도 수입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수입 통관량에 대해서 세세한 분석을 해보면 월별 수입 통관량의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월과 5월에 최소량이, 3월과 6월에는 최대량이 수입 통관되었는데요. 1월에는 26,800톤이, 6월에는 12만 톤 정도가 수입되어서 그 편차가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3월에 최대인 86,000톤이, 5월에 최소인 8,600톤이 수입 통관되어서 그 편차가 무려 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증치세 폐지 전망에 따른 수입량 감소가 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수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일본 측의 판단에 따라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6월에 5만 7천 톤이 수입 통관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알려져 있던 일본산의 수입 캐파, 수출 캐파가 약 3만 톤이라는 가설을 깨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량이 이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캐파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은 상반기에 한국 수출에는 소극적이었으나 하반기에는 수출량을 대량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특징적인 단어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었던 상반기 수입시장.
모든 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수입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호황이 수요가의 마찰을 회피할 수 있었던 상태 속에서 가격을 높여서 받을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된 걸로 보입니다. 수입업계는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흑자를 보아왔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이익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국의 철석그래 수입 개방 전망으로 가격 폭등이 시작이 되었고, 이는 금년 내내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금년 상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국내 제강사의 SD400 강종하고 그리고 다이아 10, 13mm의 생산 축소로 경쟁 없이 판매가 가능하였던 것도 수입업체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증치세 환급 폐지 여파로 5월에 중국산은 8,600여 톤, 전체 수입량은 36,000톤 미만이 수입되어 수급 파동기와 수입 최소기가 일치하였던 것도 좋은 시황을 맞이하는데 일조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수입업계의 판매 스타일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만석적인 공급 과잉 시장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여러 형태의 부실업체가 작년 이전에 대부분 정리되어서 정상적인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구조로 재편되었는데요. 이는 저가 판매 및 과잉 수입을 지향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시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전개되어 와서 수입 리스크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 부분도 수입업체에게 큰 도움이 된 걸로 보입니다. 판매 가능한 시황을 확인하고 수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고요. 국내 분기 기준가격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도 가격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내의 시황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서 수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상반기는 국제 시황과 국내 시황이 일치했던 상승기를 맞이하여서 이 부분도 수입 철근 시장의 특징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수입 철근 시장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국내 철근 수요입니다. 하반기에도 철근 공급량이 부족할까요?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예상이 우세하나 구체적인 근거는 일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 수요 전망을 3주 전에 정부 주관 철근 수급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급은 560만 톤, 수요는 550만 톤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의에서 건설협회는 공급은 560만 톤, 수요는 577만 톤으로 오히려 부족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월, 8월, 9월 초를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정부의 수요 전망이 조금 더 적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SD400 강정과 다이아 10, 13mm 그리고 내진 철근 등은 부족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하반기 가격 급등 상태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주된 원인은 실수요일까요? 아니면 가수요일까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7년에 연 사용량이 1200만 톤을 넘어섰을 때도 수급 불안 현상은 나타났으나 가격 폭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간다면 가격 폭등 현상은 하위 20%의 수요가들이 체감하는 수급 불안 수준이 가격 폭등 폭락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준가보다 대단히 높은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에 누구도 금년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작년 봉영경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철근 수요는 960만 톤, 내년 964만 톤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년 수요가 110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그 편차는 10%를 월등히 넘어서는 큰 편차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건설 수주를 통해서 그리고 착공 면접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정확하기에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착공 면적 중에 특히 주택 그리고 아파트의 수요가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아파트의 수요가 철근의 수요를 산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또 착공 시기별로 몰리는 시기, 분산되는 시기에 따라서 수요가 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측치는 예측 상태로만 인식하고 수요 대비를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수출 관세 부과 관련인데요. 수출 관세 부과는 국내에서는 부과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낮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중국과 호주와의 감정 싸움이 갈수록 악화되어 철강석 수입량을 축소시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 탄소 중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 감산이 필요해서 결국은 수출을 통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철강석 가격이 이미 급락하였고 중국 내수 감소로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이 철강 수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과가 된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10% 남짓 부과가 될 경우 일부 수입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 초과 시에는 실질적인 수입 중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된다면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과 시기는 8월, 9월 전망이 굉장히 높았으나 현재로 봐서는 10월, 11월로 다시 늦춰진 상태고요. 세율은 품목별로 10에서 25%의 전망이 다수 의견이나 이 또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감산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어서 이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하반기 수입량은 감소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도 상반기 수입 수준에 근접하는 수량이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량은 약 45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중국산의 7, 8월 기계약 물량이 들어올 예정인 9월부터 11월까지의 수량을 감안할 때 월 수입량은 8에서 9만 톤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다가 12월부터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 수입 총량은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85에서 9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은 수입량이 감소되고 있고요. 대만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만 신규 제강사의 신규 수출 참여로 월 3만 톤 이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산은 기존 캐파보다 오히려 증가한 월 3, 4만 톤 이상이 꾸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철근의 핵심 키워드는 수입량의 쏠림입니다. 수입과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데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어느 시기에 수입량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전체 시장의 가격 변수의 주요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유의 깊게 지켜볼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로는 환율입니다.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구체화와 외국인 주식 매도 전망 등으로 환율은 금년 하반기까지는 상반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40원에서 118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수입업과 상승 및 수익성 악화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입량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환율은 최악 상황이 발생 시 가장 우선 변수로 등장했던 2008년의 사례 등을 봐서 반드시 환해지를 하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의 시장 수급 챙기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재강사와 건설업계에 대한 적극 시황 개입은 결국 시장 안정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공동구매, 재강사 생산량 모니터링, 강종별 생산량 조회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경험해 본 부분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최적 생산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감산 등도 이런 정부의 챙기기로 인해서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신규 메이커의 수출량 증가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일본의 수출 캐파는 6만 1,000톤, 대만의 수출 캐파는 4만 5천 톤에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알려진 것에 비해서 대단히 크게 증가한 상태인데요. 금년 한국에 신규 수출한 KS 메이커가 4개사 이상입니다. 대만은 로통, 퉁호, 이탑, 일본은 키시와다, 그리고 토피는 작년부터 수출을 시작했으나 금년에 본격 수출한 걸로 보면 거의 5개사 이상이고요. 지금도 KS를 신규 추진하거나 또는 재발급을 진행 중인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 거래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 간다면 앞으로도 해외 신규 수출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들은 금년에 BKS 제품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산 지스 스펙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가격이 높을 경우 결국 어떤 형태든 수입량이 증가하여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수입 철근 케이스 인증 현황을 보면 전체는 35개사, 일본이 6개, 대만이 5개, 중국이 22개사, 그리고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각 1개사씩 KS 인증을 받은 현황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2008년 악몽은 반복될 것인지 이와 같은 결과는 수입업계의 쏠림이 핵심 변수로 그리고 국내 수요가 주된 변수로 작용하여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수입 조건 등 외부 변수도 주요 요인으로 발생할 건데요. 호황 지속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악몽의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조금 더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금년은 해피엔딩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내년 초 북경 동계올림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지겹도록 듣게 될 내용이 북경올림픽 개최에 따라서 환경 개선을 위한 감산과 이와 관련된 시황 변화 추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히 미중 대립 속에서 많은 양의 뉴스 속에서 저희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텐데요.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판단에 대단히 혼선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입 철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출 관세와 내년 북경 동계올림픽 그리고 중국 내수 수요 이와 관련된 전망인데요. 중국은 첫 번째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두 번째 수치세 부과를 할 예정이며 세 번째 동계올림픽 환경 개선을 위한 감산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의 국내 수입량은 지속하여 감소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중국 생산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철강석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생산 감소에 따라서 제품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이 이원화가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의 철스크랩 가격인데요. 철광석, 선철과의 상관관계에서 이탈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 국내의 철스크랩 시황이 철광석 하락장에서도 향후 철근 거래 가격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광석이나 선철이 올라가면 철스크랩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예측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관계를 이탈하는 경우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년 1, 4분기 예측이 어려운데 철수기업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수입 리스크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국내 수요량 추이와 한국 특강의 공급 시작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요. 국내 수요 증가, 감소와 내진, 고강도 수요에 따라서 수입량도 유동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 수요에 따라서 수입량도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한국 특강의 연간 70만 톤 수준의 공급 시장은 수입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정 현상이 멈춰질 경우 건설업계와의 갈등 구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가격 전망에 있어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수입 철근 판매 가격 전망이 불투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별 수입량을 전망해 보면 주요 요인은 국내 가격과 그리고 중국의 수출세 부과 여부에 따른 수출 가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내 시장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국내 시장 가격이 높으면서 중국 수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월 8에서 10만 톤 정도의 수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부과 시에는 10에서 13만 톤 정도가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가격이 낮을 경우 수출 관세가 부과 시에는 약 3만 톤, 미부과될 경우 중국산을 포함해서 4, 5만 톤 정도가 수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수입 철근 업계의 특징으로 보면 금년에 대비해서 수입 업체 수 및 캐파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금년 매출이익 및 수입 업체가 증가되어 내년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세 부과로 중국산 수입이 급감하는 경우에도 대만과 일본산의 신규 수출 캐파가 커져 있어서 5, 6만 톤 수준의 수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시황과 무관한 수입량의 증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년은 대단히 유의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 시장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지켜봐야 되고 이에 관계 업계는 함께 주의하면서 시장을 전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옛날에는 어떻든 뭐 판재료 이런 거만 그냥 철강이고 또 뭐 그쪽이 늘 그럴 때는 별로 철근을 주목하지 않다가 요새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괜찮은 품목이구나 하는 인식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고수익 이제 올해 뭐 상반기 수익률은 한 10%대 중반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포스코 수익률에 육박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수익이고 그 전망도 또 뭐 정부의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이라든지 3개 신도시 이런 전망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한국 특강도 확정됐지만 이제 동부제철도 검토하는 그게 이제 시장에 올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우리나라는 수입 철근이 전체 철강제 내수 중에서 이게 맥시멈으로 올라가면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님은? 그동안 맥시멈이 한 15%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늘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편함, 그리고 수입 철근에 대한 반감, 그리고 중국산에 대한 오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수년 내에 15%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올해 한 뭐 8% 수준, 8에서 9% 정도 수준을 갈 것 같은데요. 10% 미만 수준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철스크랩 가격이 좀 이렇게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소위 국내에서는 대부분 스크랩 가지고 철근을 만드니까 철근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는 상황 아닌가 생각 드는데. 그러게요.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이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분명히 철강석하고 선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또 이제 철스크랩 가격은 별도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이에 따라서 철근 가격도 일반 고로에서 만든 제품하고 가격대가 또 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감산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나타날지 이런 것도 아직,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이제 새로이 한번 또 걷게 되지 않을까. 결국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전문으로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이 뭐 철강 뭐 수출세를 부과하고 또 뭐 환경 문제 때문에 감산을 하더라도 일본이나 뭐 대만에서 실제로 수입을 대체할 거다. 그 중국을 대체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일본과 대만도 사실 철근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 신규 투자를 해서 철근 생산 캐파를 늘렸다. 실제로 정말로 신규 투자를 해서 늘렸는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국내 수요가 줄어서 실제로 수출 여력이 한국의 수익성이 좋아져서, 수출 수익성이 좋아져서 내수를 한국향 수출로 돌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일본, 대만은 일란성 쌍둥이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고철을 베이스로 만들고 전기로고, 그리고 일본산 고철을 또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되게 세 나라의 원가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유사하는데 한국의 수입이 많이 증가하는 유일한 이유는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이 멈출 경우 이 나라에서 수입을 들어올 수 있는 캐파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만과 일본의 특징은 한국의 수익성에 철저히 연동해서만 수출을 한다. 따라서 저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내수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량은 확연히 줄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가격이 좋으면 수출량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가서 중국을 빼고도 10만 톤을 육박하는 수량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중국이 수출세를 부과를 하고 또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도 감산을 하게 되면 완전 수입선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그런 전조현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지금 뭐 월 한 10,000톤 내에서 이렇게, 대만산은 뭐 4만 톤, 5만 톤 이렇게. 그럼 그냥 개인적인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무실에 방문했었을 때 사장님하고 그때 이제 그 이 트레이드를 그때 이제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준비가 잘 됐고요. 단지 이제 오픈 시기를 그동안은 조금 이렇게 늦춰왔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뭐 완성도도 있고 또 뭐 국내 시황도 있고 이래서 늦춰왔는데, 굉장히 준비가 차곡차곡 잘 돼서 특별하지 않으면 금년 11월에는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은 이제 대부분 이제 철근, 그렇습니다. 단일 품목인데 소싱은 여러 나라에서 일단 하는 뭐 그런 일단 이제 한국에 이렇게 특허라든지 그리고 중국에도 특허 출원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대만은 이제 한국에 오픈 전에 이렇게 그 협약 정도는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능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름 생각하기는 저희가 풀어놓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이제 철근 외에 모든 철강 제품이 그 방식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놓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결국 놓고 보면 이게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여전한 다른 수가 없다. 네. 그러고 보면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정말 강력하게 계속되고 있어서 이 철근 산업의 미래는 정말 탄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분간 3기 신도시 이슈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집값 폭등에 따라서 모든 건축 가능한 공간에는 철근과 H붐을 사용해서 주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 수요는 탄탄해 보이는데요. 결국은 가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5년 후가 됐던 또는 7년 후가 됐던 이제 많은 집이 지어지고, 그리고 지금 건축 가능한 공간들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결국 철근 수요의 감소 시기도 그만큼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 사실은 뭐 철근을 포함한 모든 철강제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철강사의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저는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익부 비익비는 훨씬 더 그것도 같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기업들은 정말 더 어려워지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상당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이것이 굉장히 더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철근 수요가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심하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제 제가 보는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사는 금액과 지금 이제 하위 한 20%의 아주 소형 수요가들이 사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편차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설사에서 사는 게 93만 원이라면 소형 수요가는 110만 원, 115만 원 이런 식의 사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요 가격 폭등의 또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 업체들은 구입선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지 못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격 불문하고 구하려는 그런 덤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격을 폭락을 반복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건설사는 더 유리해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소형 건설사는 철근 측면에서 보면 더 불리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동구매 이런 방식을 고민하는 것들도 그런 원인들이고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편차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국내 철근 업체들 특히 작년에 이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이제 물량 위주의 판매를 하지 않겠다. 최적 생산. 네, 최적 생산 체제로 가겠다. 뭐 그렇게 했었는데 혹시 그러한 국내 철근 업체들의 어떤 전략 변화가 수입 업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수익성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같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최적 생산이라는 게 수량도 있고 생산 범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400강종을 생산을 줄이고 또 생산 수율이 떨어지는 10mm, 13mm 생산을 줄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수급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400강종 10, 13mm가 저희가 아닌 이제 건설사에 대량 판매하는 저희가 아닌 일반 수입업체들이 수입하는 핵심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들이 시장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이원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결국 국내 메이커들은 생산성이 좋은 거 위주로 많이 생산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수입업체들은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이런 형태로 우연찮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국내 메이커들의 그
그 전략 중에서 최적 생산이라는 게 참 외부만 좀 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기준으로 최적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죠, 어떻게 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건설사 수요의 최적인지 정비로 제강사들의 이윤 극대화의 최적인지 그러나 어떻든 뭐 그것이 어디에 있든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뭐 최적 생산이라는 단어가 그 뒤면에다가 보면 결국은 감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은 상대적으로 국내 전기로 제강사들이 이제는 이거 더 생산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좀 적게 생산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네. 그 상황에서 어떻든 이윤 극대화의 어떤 솔루션에 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사실 그걸 같이 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충우돌 이러다가 뭐 그런 균형을 잘 못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잡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사항은 거기에 반드시 이제 따라가야 될 조건은 수요가의 편의성.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최적 생산이니 최적 판매자는 게 들어서야지 지금 이제 그게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내진철근. 그럼 이제 이 내진철근은 생산 빈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 가지 사이즈만 없으면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사 현장이 지체되거나 멈추는 이런 현상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적 생산으로 가면서 제가 보는 데는 국내 제강사와 수입하시는 분들의 공조, 협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입이 오히려 더 자기 역할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뭐 굉장히 메이커의 전략도 그렇고 수입하시는 분들의 전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맞습니다. 철 그리고 철의 본질을 업으로 삼은 기업 동국제강 철이 세운 기업 철에 집중하는 사람들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인간 생활의 뼈대가 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철강제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언제나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신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근가구협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태혁 전무입니다. 오늘 스탠스틸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본강요 세미나에 저희 가공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철근 가공 산업은 경제성과 품질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건축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가공 계획의 체계적 대응의 필요에 의하여 1990년대 초부터 일부 건축 사업장부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관심과 관련 업계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정착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우리 가공품이 신설되었고 2012년 코일철근 도입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150여 개의 가공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철근 가공업체의 현황은 경기도, 충청도, 세종시 쪽으로 해서 가공장이 집중되어 있고 조합사는 67개사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 가공의 흐름도는 검수, 정리, 철근 절단, 절곡, 태그 부착 및 포장,
그리고 가공품의 공장, 상차 및 출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근 가공 부위별 형상은 KSD 3869 철근 콘크리트용 공강의 가공 형상의 여러 가지 그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근 공장 가공 단가의 예전 가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품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장 가공 단가의 구성 요소 그리고 활중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표준 품셈은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화되고 체계화된 예전 가격 산출 기준입니다. 여기서 예전 가격이란 발주자가 낙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입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 예전 가격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중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그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표준 품셈을 건설공사 예전 가격 산출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품에 보면은 6-2-24 공장 가공품은 2008년도에 신설이 돼서 복잡한 가공은 철근공 0.3, 보통 인물은 0.0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 가공품에 저희가 2021년도 상반기 고시 노임을 적용했을 때의 농업비는 11만 8,900원, 경비는 1,486원, 계해서 12만 386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상차비하고 공장 관리는 포함되어 있고 운반비하고 철근 시공 생세도 작업 비용 그리고 간접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활중률입니다. 재료의 활중률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 값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의 운반, 절단, 가공 및 시공 중에 발생되는 그 손실량을 가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원형 이형철근,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형철근은 약 3%, 그 다음에 통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이형철근, 교량 지하철 및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에서는 약 한 6에서 7%의 활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근 공장 가공업계의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철근 가공 단가의 현실화의 필요입니다. 10년간 가공 단가의 변화를 보면은 저희가 2010년도에 3만 원에서 2020년도 작년까지 5만 2천 원으로 단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저희가 7월 달에 6만 3천 원으로 가공 단가 적용 지침을 발표하였고 아직까지는 6만 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건비가 주로 이루는 조립 단가는 2010년도 14만 5천 원에서 2021년도 약 한 38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도 우리 가공업계가 이제 수주하고 있는 가공 단가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45개사가 설문지에 응해왔는데요. 5만 원 이하가 3개사, 5만 5천 원 이하가 23개사 해서 한 60%가 아직도 5만 5천 원 이하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가공업계의 현안은 31개사, 50개사 중에서 31개사가 가공단가, 그러니까 저가 수주가 가장 큰 현안이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외국 인력이 수급의 불안에 의해서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16개사 32%입니다. 큰 두 번째, 제강사 연계 계약 물량의 증가입니다. 한국철근협회, 철강협회 자료에 의하면 1,000만 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는 1,000만 톤 이상의 철근 수급이 될 것 같고요. 요 중에서 저희가 한 60%, 한 600만 톤을 가공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래처 현황을 저희가 8월달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55%가 제강사, 그리고 한 30%가 건설사, 그 다음에 10%가 유통점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건설사는 또는 골조업체는 인가공 계약에서 제강사와의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건설사는 제강사와 연계 발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공 물량의 그 안정적인 공급, 가공업체의 부도덕 리스크 관리입니다. 옛날에 그 건설사는 철근 가공장이 제일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규격별, 공중별 철근 관리를 위한 넓은 야적장이 필요했고, 또 본사에서 손님이나 담당 임원이 오면 현장 소장이나 담당 과장은 좀 준비를 해서 눈에 띄지 않게 그 관리를 합니다. 현장 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철근 가공장인데, 지금은 가공장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가공량을 반입을 하고요. 도난 및 야적장 관리가 편하죠. 또 조립은 이제 골조업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제강사와의 그 연계 물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사, 제강사도 가격 안정화 등 그 실수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신용도 하락 및 부도 증가에 따른 지급자재 보증 강화입니다. 건설사 및 제강사의 보증 요건이 강화되어 보증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지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공업계 신용도 하락에 의해서 보증 한도의 축소, 보증 수수료율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증 여력이 부족한 업체는 재하청 수주 및 수입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수입산 철근 가공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비 증가 및 숙련공 부족입니다. 농업비 증가는 저희가 가공 단가가 주로 차지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비, 직접농업비, 간접농업이 포함해서 한 60%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그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서 농업비 증가 대비 가공비 정체로 수익성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및 가공단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2017년도에 6,470원의 최저시급이 2021년도 8,720원으로 약 31.7%가 올랐고요. 가공단가는 2017년도 48,000원에서 2020년도 52,000원으로 약 한 8.3% 정도 올랐습니다. 2021년도 가공 표준단가 63,000원을 공제하였지만 아직도 6만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연장 근로 및 휴일, 특근수당비 증가로 인건비에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숙련공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주의 가공장 운영으로 가공 품질 및 생산성 저하 및 생산 원가가 증가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외국인의 잦은 이직으로 취업이 기피로 인한 인력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화 설비 가격 상승으로 투자비 증가합니다. 숙련공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 구매 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강도 철근 가공 장비에 추가에 따른 장비비 및 수전 유지비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공 영상 과다로 생산성 저하 및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태그가 옛날에는 보통 25톤 한 차에 한 300개에서 한 350개 정도 발생되어 있지만 지금은 500개, 600개, 심지어 700개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샵드로잉 업체별 규모 차이로 긴급 자원 및 추가 물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위별 선별 포장 및 운반용으로 부대 비용 상승. 동일 구간 내 현장의 조립성 개선을 목적으로 구역별 별도 포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소량 부위별 선정 포장 시에 따른 복잡 작업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두 번째, 현장 내 하차 편의 및 동별 구분을 위한 소량 운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차가 보통 25톤 카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톤, 심지어 15톤 이하로 운반을 요구할 때에 그 현실적으로 운반비는 증가하지만 미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관련 업계 파업 시 저희 리스크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냉밀콘 협회나 아니면 타워 크레인 협회,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 저희도 같이 지장을 받는 거고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출고량 감소, 혹한기, 혹서기, 장마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성입니다. 이상으로 철금 가공업계의 현안의 발표를 마치고 철금 가공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합의 역할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공식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공동구매 실시 및 이를 통한 업계 이익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또 비조합사 및 영세 가공 등을 포용하여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자체적 노력의 확보, 또 관련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당당히 대응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가공단가 현실화를 통한 안정화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관련 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가공업계의 그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또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업계의 출혈 경쟁 및 저가 수주 방지, 또 R&D 및 설비 투자 등을 통한 선순환의 경영 유지, 또 우, 죽순처럼 난립하는 가공장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하면 되지만은 일정한 요건, 공장 부지나 어떤 설비에 대해서 임대나 렌탈이나 리스가 아닌 일부 자금의 좀 필요성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도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준화 중에서 표준 하드급 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하드급 계약서는 저희가 2017년도 12월에 저희가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개정, 2차 개정을 통해서 3차 개정은 올해 8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그 관보에 개보를 하고 12월 달에 아마 공포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준 하드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과 통일된 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어떤 다툼을 줄이고 공정한 룰을 마련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조 공급 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의 조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급격한 경제 활동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의 변화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여기서 마련해 준 겁니다. 옛날에는 뭐 대기업이나 뭐 건설사에서 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주고 싶어도 이러한 조항이 없어서 밑에 담당자들이 위에 보고를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있었는데,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이런 항목을 담아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근 가공 형상 및 치수의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KS 표준을 만들어서 통일된 그 형상, 치수를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규격화된 가공, 자동화 시스템의 안착입니다. 건설사의 가공 표준 수립 및 코일 철근 확대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설계를 통한 가공 및 조립 표준 디자인의 수립입니다. 네 번째는. 그다음에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MEP. MEP는 이제 그 자동화 및 생산 운영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입출고, 물류, 작업 내역 추적 관리, 제보 및 불량품, 또 로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구축입니다. 표준 설계에 의한 자동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공품의 그 품질 확보 및 인력난에 대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다음 AI의 도입입니다. AI는 지금 뭐 로봇파를 활용한 것이 한두 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활용하고 좀 호환해서 제왕사 및 건설사와 연계한 철근 통합 관리 시스템이나 원가 관리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가공산업의 정착과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의 공신력 및 아까 신뢰성 확보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비조합사, 또 영세 가공장을 포용한 동반 소공장의 그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또 제조권에 저희가 편입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또 확보해야 되고 관련 업계, 제왕사, 건설사와 그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또 당당히 대응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철근 가공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건설 경기 및 분양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입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에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저희가 좀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저가 수주로 인해서 그 가공업계에 전반적으로 들여오는 그러한 악순환을 저희가 방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규격화된 가공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설사의 가공 표준 도입 및 코일 철근 공급으로 철근 가공 자동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표준화된 설계를 통한 가공, 또 공장 선조립 표준 디자인을 수립해서 시너지를 올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다 발표를 했고요. 저는 건설업계라는 그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가공업계가 이렇게 힘든 3D 업종인 줄 몰랐습니다. 건설사나 제강사나 관련 업계도 우리 가공업이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당히 받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과 가공사도 우리 고객들을 위하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신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공업계 애정을 갖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철강 산업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자세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스트랜스틸 김웅식 부사장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매우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IT 기업의 해외 상장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알리페이라고 하는 소액 결제 회사를 국유화한 것이나 또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 것, 부동산 매매 시 허가제를 도입한 것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공동부유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중국의 저장성을 시범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철강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최근 공산당이 추진 중인 정책의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중국 철강 산업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중국 내에서 철근과 H빔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중국과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중국이 과연 자본주의를 갖다가 포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두고 시중에서 평가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건국 이후 개혁 개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자본주의를 포기한 것이냐, 사회주의로 회귀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집권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경제 발전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49년 건국부터 80년대까지로 주로 의식주 해결이 최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실시를 했고요. 중국은 시장과 노동을 내어주는 대신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단계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로 당시 국가 아젠다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즉 샤오캉 사회였습니다. 이때는 기술 습득과 자본 축적이 목표였고 수출과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3단계는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GDP 기준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G2 국가가 됐죠. 그래서 올 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은 마침내 샤오캉 사회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 중심의 그늘은 너무도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문제였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밝혔듯이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서 6억 명이 아직도 월 1,0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6만 원 정도 되죠. 이 금액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상위 1%가 전체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패 문제, 부동산 거품, 지방 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 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들이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4단계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진핑이 내년도 있을 3년임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의 급진적인 정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주주자본주의였는데 지금부터는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 산업 및 사회 시스템을 국가주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IT와 교육,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손을 댔고요. 앞으로는 의료 분야, 또 전자화폐까지 아마 손을 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최근 경기 침체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금융 기법으로는 서방 국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서방 국가가 하는 자본주의식 처방으로는 구조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없이 곧바로 건너뛰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것을 중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건너뛴다는 의미의 과주기 정책이라고 합니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54조 위안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푼다고 했는데 과거처럼 무조건 푸는 것이 아니고 핀셋으로 찍어서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자금을 투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자본주의의 핵심은 과주기 정책과 핀셋 경제를 통해서 부패 문제, 과열 문제, 빈부격차 등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모든 산업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철강 산업에도 이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철강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강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나 철강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3대 방향이 뭐냐? 국제 경쟁력 제고,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철강 산업에 대한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철강 산업은 생산 대국을 위한 보조 산업이었다면 앞으로 철강은 7대 혁신과제 달성을 위한 필수 소재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1년부터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2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정부 주도로 M&A를 통해서 탑 10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 늘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산 구조를 저급제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 정부는 왜 감산과 수출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대외적으로는 저가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또 올림픽을 앞두고 친환경에 중국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를 위한 기초소재의 경쟁력 강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한국의 소부장 제도가 등장했듯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요즘 안 좋죠.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공업 강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중국 내에서 철근과 HBM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철근 생산량은 2억 6,600만 톤입니다. 그리고 HBM은 1,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강 생산에서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 HBM은 1.4% 정도입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전에 비해서 2%포인트 정도 점유율이 늘었고요. 중국 내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어디에 철근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HBM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철근의 생산 설비는 주로 허베이성, 하북성이죠. 그 다음에 장수성, 강소성 이쪽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이제 서부 대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서북 지역에 전기로 신증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공법별로 보면 고로가 65%, 전기로가 25%, 단합이 10%인데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로는 증가세, 단합은 감소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M&A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근의 경우 10대 메이커의 시장 점유율은 20%가 안 됩니다. 약 17% 정도 됩니다. 다음은 철근 생산과 소비 추이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철근 생산량은 2억 6,600만 톤, 소비가 2억 1천만 톤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생산은 42%가 늘었고요. 소비는 27%가 늘었습니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 약 5천만 톤 넘는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는 생산에서 아마 선제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전망은 철근이나 HBM 모두 매우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도시화라든가 기존 대도시 리모델링, 또 신형 인프라,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가령 징진지라든가 장강 삼각주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7대 신형 인프라 투자인데 이와 관련한 철강 투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령 앞으로 5G 기지국 건설을 500만 개를 하겠다. 또 데이터 센터도 220만 개를 건설하겠다. 또 전기차 충전소를 매년 45만 개씩 증설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밖에도 고속철도나 도시철도 관련 특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도 장비라든가 전동차라든가 기관차, 모터 등의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특고압, 중국이 전력이 부족해서 전국에 지금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특고압 송전 설비를 갖다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감산이라든가 향후 내수 전망을 감안했을 때 수출 비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중국의 철근 수출은 약 20만 톤대를 유지를 하다가 19년, 20년에 40만 톤까지 늘었습니다. HBM은 2016년 이후에 줄곧 180만 톤 전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철근이 0.3%, 그 다음에 HBM이 12% 전후인데 앞으로 철근은 다시 20만 톤대로, 그 다음에 HBM은 150만 톤대 전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 변화가
중국과 주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감산과 가격 억제 정책은 중국 내수 가격은 한동안 아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소폭의 등락을 계속할 것이고요. 또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도태될 것이고 국유기업 지도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수출이 줄고 수출 구조도 바뀔 것입니다. 특히 저급제 수출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출 방식도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격 중심의 수출이었다면 앞으로는 1대1로를 이용해서 기술과 자금을 대고 철강 제품을 같이 여기에 편승해서 수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출을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미국이 이제 반중국 영대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뭐 그렇다고 금방 꼬리를 내리거나 또 당장에 뭐 경기가 급냉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줄서기를 강요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출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저가 수출국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급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대체 수입선을 찾거나 아니면 수출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HBM의 경우 지난해 총 42만 톤을 수입을 했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수입량은 2,900톤에 불과합니다. 수입 의존도는 2015년 88%였는데 지난해에는 0.7%에 불과합니다. 철근도 지난해 63만 9천 톤을 수입했는데 중국으로부터 27만 4천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5년 88%에서 지난해 58%로 하락했지만 HBM보다는 높습니다. 또 올해 1, 8월 기준으로 보면 HBM은 총 32만 1천 톤을 수입을 했는데 이 중 중국산이 5만 2천 톤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비중이 17%까지 조금 늘었어요. 반면에 철근은 총 수입량이 63만 9천 톤이었는데 중국산이 34만 5천 톤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올해 중국산 의존도가 조금 올라갔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흐트러졌죠. 그래서 빠르게 대체 수입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철근이나 HBM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는 한국 제강사들에게는 단기적인 선물입니다. 코로나 이전 최대 과제가 우리가 중국산 저가 공급 방어였었는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국이 스스로 감산을 하고 수출을 줄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원료 가격 상승분을 갖다 제품 가격이 쉽게 반영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결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산 철강제와 한국산 철강제 가격의 커플링 현상도 점점 희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멀리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이 업그레이드된 중국산 철강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통과 실수요가를 연결하는 강력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가 관점에서 전략을 다시 구축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히 철강업체는 생산자 관점에서 전략을 짜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객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수급을 보고 전망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